예, 설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 설 민심을 놓고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께서 설 직후에 나오셨으니까요. 설 민심 여쭙기 전에 먼저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이슈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다뤄보게 될 텐데요. 먼저 두 분께서 이제 설 직후에 바로 나오셨으니까요. 설 민심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듣고 느끼셨는지를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살림살이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밥상에 이번에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셨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도 5,664로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냐? 안 하냐,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일하는 정부로서 여러 가지의 그런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당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더 충실하게 민생을 살피는 그런 여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들으신 민심은 어떠셨나요? 예, 제가 설과 특히 대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데 아무래도 경제와 정치 분야에 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는 반면에 특히 이제 그 어떤 가게들 소상공인들의 지금 이제 어떤 경영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어떤 부동산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란 데다가 좀 전세 월세는 아직 씨가 말랐기 때문에 청년들 서민들이 서울에서 지금 집 구하기는커녕 월세 전세도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어떤 한탄 어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예를 들면 대구의 가장 번화가인 곳이 이제 동성로라는 곳인데 동성로에 거의 한 25%가 공실일 정도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는 아무래도 좀 여야가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싸우는 면이라든지 어떤 여당에 있었던 폭주, 특히 또 야당에서는 제대로 어떤 역할을 못한다.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 싸움을 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특히 설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아마 이제 오늘 또 저희도 차례로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이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부터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수상 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입니다.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야의 입장도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모두의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직위원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쟁점이라고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재판이 지난 1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증언들과 정황 증거들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생중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존의 다른 재판부의 여러 가지 논리들을 직위원 재판부도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언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이런 국헌문란에 위헌 위법한 계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3년 구형하면서 인정을 했고요. 특히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입법기구의 기능을 무산을 하고 위헌 위법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요. 그날 12월 3일 날 현장에서 군경이 결국에는 국회 그리고 선관위를 침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결국에는 초래를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큰 경제적, 정치적 손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우 위중한 엄벌을 받아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례에서 이미 나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대한 엄한 중형이 처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양형을 감형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고 법정형인 사형이 구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들어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그 법리적,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치주의 측면에서 너무 사실상 어떤 부정을 하고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 맞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합리적인 내지는 어떤 바라는 결정이 나오면 아주 정의로운 판결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사법구 퇴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위원 판사라든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 부분은 과연 이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행 어떤 법상은 명확하게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적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직위원재판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구속 취소 결정을 또 내린 바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좀 사실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절차적인 어떤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그 정상적인 뭐 국무회의라 볼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이 CCTV 통해서 드러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폭동 여부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도 사실상 이게 폭동이 맞느냐, 군경이 출동은 했지만 그러나 이게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 또 폭동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폭동은 없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직위원재판부에서도 공소기각 무죄를 저는 법리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압박과 또 여론의 어떤 그런 어떤 재판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직위원재판부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핵심적인 어떤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발언들이 이제 사법부를 좀 훼손하는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사실과 명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판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기소권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백대원 부장 판사가 윤 대통령의 그런 체포방해 사건에 5년 구형을 하면서 명확하게 규정을
규정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사실 이 고위공직자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혐의와 관련된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특히나 이 내란죄와 폭동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상민 전 장관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판단에 있어서 류경진 부장판사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런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거는 정말 기존의 그런 재판부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훼손을 하고 무력하려는 그런 나쁜 여론 정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주목되는 상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선고 나오면 이제 그 이후에 바로 국민의힘에서도 뭐 입장을 장동혁 대표가 내는 겁니까? 어떻게 이건 정리되고 있습니까? 뭐 이게 그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1심 재판 때는 통상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어떤 대표의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 사건 관련돼서 뭐 1심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뭐 논평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부를 어떤 공격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반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1심 어떤 재판부의 어떤 결과지만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여론이 있는 만큼 1심 어떤 재판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낼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이게 폭동으로 이제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폭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출동한 군경을 상세하게 심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관 재판부라든지 다른 어떤 재판부 같은 경우는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기현 재판부는 1년 이상 동안 내란 재판의 어떤 본안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장기간 출동한 어떤 군경의 핵심 관계자들 전부 다 심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내란이냐 아니냐, 폭동이냐 아니냐 하는 어떤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재판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절차적으로 이 지기현 재판부의 이 본안 재판을 먼저 하고 다른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좀 내려야 되는데 순서상으로는 대단히 좀 아쉬운 어떤 그런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고 저희도 연합뉴스TV에서 계속해서 좀 특보로 다루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부동산 공방전이 상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박의 반박을 계속 거듭하면서 여러 글을 이제 SNS에 이제 올리게 된 건데요. 일단은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은 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제 타깃이 처음에는 글쎄요, 이제 뭐 투기 세력, 다주택자 이랬던 것 같은데, 설 직전부터 이제 약간 이제 뭐 야당이라던가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제 그런 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타겟 프레임은 부동산 다주택자로 처음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포를 놨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되느냐 하는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높으니까 결국은 프레임을 바꾸어서 다주택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이익을 보도록 하는 정치권이 사회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장동혁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를 지금 타켓으로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부동산에 관련해서 SNS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결국은 이제 국정 책임자는 결과로 모든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천방지축 지금 계속해서 좀 오르면서 지금 뭐 자가를 확보하기는커녕 전세 월세조차도 지금 씨가 말랐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고, 청년이나 서민은 서울에서는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 월세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특히 뭐 경기도권에서도 핵심 어떤 도시권에서는 신혼 살림을 못한다, 이런 어떤 하소연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국정 책임자로서 이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잘못과 반성을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 지금 비판했던 타켓을 처음에는 다주택자로 하다가
나라가 지금 정치권으로 돌리는데 특히 정치권으로 돌리는 게 저는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치권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정치권의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이재명 지금 현 집권 대통령 시절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권의 책임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분이 마치 딴 세계 이야기하듯이 정치권이 잘못이다, 정치권이 사회 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이런 현실 감각으로 어떻게 제대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예, 뭐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를 대변하는 대변인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주택 6채를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서의 보수 수권 정당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5천만 중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다주택자는 227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프레임에서의 싸움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이 정말 주택이 없어서 서러워하는 많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구나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런 부동산 정책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그런 지지가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다주택자가 사회 악이라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다주택자가 투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과 여러 가지 조세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상 회복하자라는 그런 제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국민 공감을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계속해서 공방을 하는 내용들이 장동혁 대표는 뭐 노모를 판다거나 감성팔이를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제1당의 야당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합리적인 지적이나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힘이 상당히 실력이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의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말씀 중에 좀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도 지금 이게 뭔가 정책적인 접근이나 설득이 아니라 좀 공방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정책을 좀 누군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꾸준히 정책을 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 그리고 왜 좌파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꾸준하게 어떤 입장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부동산 시장을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만 생각을 한다. 즉 부동산 시장의 어떤 민간의 어떤 공급을 지금 억제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정부 사이드의 어떤 정책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저희들은 민간의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어떤 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랬던 뉴타운 정책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어떤 민간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그런 어떤 움직임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이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지금 정부 주도로만 지금 이제 그 수요 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조세 부분을 건드린다든지 특히 또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6만 가구를 발표했는데 이게 시작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또 발표한 용산이라든지 태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또 가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해당되는 어떤 기관과의 어떤 협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설익은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대책도 부실하고 또 수요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부동산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야당 탓 그리고 다 주택 탓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비웃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SNS를 꾸준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정책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 진정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번엔 하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부동산 기사들을 보면은 매물이 4%가 증가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가격들이 다운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당은 그런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의 그런 가격들을 잡는 것,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에 6만 호의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양도세 중과 유예는 갑자기 또 뭐 종료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1년 전부터 이거는 중과 유예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다주택자를 위해서 봐주겠지, 세제 혜택을 주겠지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물을 내놓을 사람들은 내놓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뭔가 세금에 대해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뭐 악마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기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도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지방선거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돈봉투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곧 민주당에 복당 신청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축하 전화의 의미를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고요.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당에 뭔가 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면에서의 그런 희생, 헌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복당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다시 본인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출마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선을 앞두고 여러 보궐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전략 공천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출마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탄압, 검찰의 조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계양을로 지금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선거가 지금 이제 요동을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2심에서 위법 증거 능력, 즉 이정근 전 조직부총장의 어떤 전화 녹취, 이게 이제 별건 수사로 해서 위법 증거다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미 관련된 윤관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2년 징역도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인데, 이 사건의 어떤 몸통인 송영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것도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되지도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화한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좀 신세를 많이 졌죠. 2022년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전 의원 지역구 계양에 가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다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고 대통령 당선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기회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좀 신세를 어떻게 보면 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곧 새로운 당명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새 당명 후보가 이제 2개로 압축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당명 개정 움직임이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으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서 당명을 개정한다,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근데 주호영 국민의힘의 국회 부의장이시죠. 내용
내용이나 형태는 그대로면서 당명만 바꿔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명을 개정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로고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상당히 많은 그런 소모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결국에는 윤석열 오늘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그런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말 선거를 100일 남은 시점에서 정말 인적 쇄신이나 정책적 쇄신 없이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달라졌구나라고 속아주실지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정책 정당이자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실력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명으로 했을 때 지금 뭐 자유라는 그 키워드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키워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합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 뭐 공화당 아니면은 극우당 이런 이미지가 더 확대되는 건 아닌지 이런 면에 있어서의 뭐 냉철한 자기의 판단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름만 바꾼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말은 사실 처음에 이제 당명 바꾼다라는 얘기 했을 때부터 이제 나왔던 그렇죠. 지적이긴 네네. 합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꿔서는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당원 당규라든지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우파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좀 부족한 면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했던 그런 어떤 문제를 당 지도부에서도 후속 조치로 당연히 이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전에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거 직전에 당명을 바꾸는 것이 위험 부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비용도 많이 초래됩니다. 각 지구당의 뭐 간판부터 해서 지금 현수막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데 또 반대로 좀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관심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명 개정으로 인해서 덕과 실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크냐 이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원까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런 어떤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원 당규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좀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직전에 이제 지상파 3사가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모두 60%대로 나왔습니다. 뭐 65, 64, 63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 60대 초반. 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 결과가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높게 좀 나오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집권 1년 차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비상계엄과 여러 가지 내란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의 복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민생을 잘 챙기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그런 생중계하는 국무회의 그리고 토론 정말 그리고 디테일하게 챙기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정말 일하는 정부 아니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응의 기대에 맞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긍정평가의 원인으로 보면 뭐 소통을 잘하는 정부, 그리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 정부, 그리고 외교 국방에 있어서의 긍정평가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외교나 경제에 대해서는 그 부정 이후에 그런 높은 순위도 또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부응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런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서민의 그런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또 기대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취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아마 신발끈 조이면서 다시 다짐하는 이런 지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또 뭐 코스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불안전한 그런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보면 좀 백합국합의 어떤 그런 역할을 통해서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그 좀 인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이제 경제가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 트럼프와 어떤 관세의 어떤 협상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운 난항에 빠져 있고, 특히 또 25%의 어떤 관세가 지금 이제 곧 미국의 관보에 게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통상 미국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6위, 7위권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9위로 지금 밀려나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재명의 어떤 정권의 어떤 장기적인 평가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면에서 경제, 그 중에서도 이 통상 문제,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어떤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어디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국정 안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과반수가 다 세 개 다 높게 나왔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응답보다는 안정에 조금 더 힘을 실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지방선거는 결국에는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와 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들한테 아무래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더 그 기대가 충만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 대한 그런 시장 선거에 대한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후보를 내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일꾼들을 아마 서울과 부산에 여러 좋은 후보들을 민주당도 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저 결과만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임할 때 뭐 어떤 전략 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예, 일단 그 탄핵 직후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프레임적으로 좀 불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 민주당이 이기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른, 그때 당시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70% 중후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국정 지지율보다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프레임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은 프레임이 아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사실 국정 안정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는 사실은 어떤 정권에서도 국정이 불안하다고 원하는, 국정이 불안하고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정 안정이 상대적으로 항상 높은 이슈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프레임이 아닌, 예를 들면 뭐 여당이 해야 되느냐, 야당이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고, 결국은 남은 어떤 기간 동안 양당 공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정책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설득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 결국 승패를 갈라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